예, 6월 그 둘째 주 6월 그러니까 9일 날에 해당되는 단국대학교 명절읽기 오전반에 그 안티고네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5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진도가 나간다는 걸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안티고네하고 지금 이 그 연루되어 있는 그 친척 관계에 있는 지배자 크레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안티고네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고네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 이것은 바로 자기 오라비들이 브라들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기 도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입장이죠. 자, 그래서 코로스의 대사가 중간에 끊겼는데, 자, 행으로 보면은 599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도 오이디푸스 가문의 마지막 뿌리들 위에 비친 해설 얘기 나오죠. 그죠? 마지막 뿌리라고 하는 것은 현 세대의 그 가문이 끝난다라고 하는 복선이다. 복선 알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거, suggestion 하네요. 암시를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뿌리가 뭐냐? 이게 비극적인데, 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였던 라이오스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던 이 가족의 불행, 비극이, 자, 아버지는 라이오스하고 그 부인이었던 이오카스테가 애가 태어날 때에 들었던 그 신탁,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애가 태어나면 이것이 너희 집안에 불행을 줘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를 갖다가 안 키우고 자꾸 죽이려고 한다든지 내버리려고 한다든지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얘도 나중에 이제 그 비극의 내용을 갖다가 엉뚱하게 이해를 해서 떻게 돼요? 그런 비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옮겨간 그 나라, 그게 이제 코린트인데, 코린트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 곁을 일부러 떠나오는데 돌아온 데가 공교롭게도 원래 부모가 살던 데로 돌아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거리에서 길이 비좁은데 맞은편에 오던 자기의 친아버지였던 라이오스하고 길을 비키느냐 마느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이 라이오스 일행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돼서 그냥 홧김에 쉽게 말해서 치고받고 난투극을 벌이다가 여러 명 죽이는데 그 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근데 놀랍게도 그는 또 그 당시 그 테베의 마을들을 괴롭히던 스핑크스의 이 저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므로써 그곳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어, 그곳에 빈자리가 되어 있던 테베의 왕이 오르게 되고, 왕이 오르니까 자동으로 남편을 잃어서 혼자 있던 이오카스테의 남편이 되므로써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죠. 뭐 자기 어머니인 줄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불행을 조사하던 비극에 대한 조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병이 도는데 라이오스의 살인 사건에 의해서 그 억울한 사건에 대한, 아니면 미제 사건이라고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걸 책임자로서 국가의 왕으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이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짐으로써 본인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충격을 나중에 알게 된 부인이자 원래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이사이드라 그러죠. 젤스트 모트. 그러니까 그냥 수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herself, himself가 되죠. 스스로를 키데레 한다, 죽인다, 끝내버리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떠나가면서 부탁하기를, 아마도 장차 이 빈자리가 되어 있는 테베의 지배권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집안의 믿음직한 죽어버린 그
자기 부인이자 어머니의 이 불아들, 그러니까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 처남이기도 하고 외삼촌인 이 크레온에게 자식을 부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 있던 동안 자식을 이남 이녀를 낳았는데, 에어클레토스하고 그 플리네이케스라고 하는 남자아이하고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낳아갖고, 근데 이제 자기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 나라에 도저히 있는 것은 안 된다.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 역병도 끊어야 돼. 나는 스스로 떠나갈 테니까 이 자식들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안티고네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암시할 수 있는 게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동생하고 형하고 그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 서로 찔러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장례를 이제 치러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당시 이제 둘 다 죽고 나니까 완전히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는 크레온이니까, 크레온이 봤을 때는 테베에다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플리네이케스가 괘씸해서 얘는 죽은 채로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브라들은 용서를 해줘라 해가지고는, 만약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면은 그거는 국법으로 금한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피부치였던 자기의 이 오라버니였던 이 플리네이케스를 불쌍히 여겼던 여동생 중에 하나, 이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그 안티고네는 이걸 목숨 걸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혀와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알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비극의 비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맞죠.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라이오스는 자식한테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죽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비극으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본의아니게 폐를 끼친 거로 해서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쫓겨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 남아있는 자식들 중에 둘은 이미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리고, 이제 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뿌리들이 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오이디푸스 가문에 이런 얘기 된다면. 그래서 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만 남았는데 그런 얘기네. 601행으로 가게 돼. 그 해사를 다시금 저성신들의 유혈의 먼지가, 유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피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피 묻은 먼지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이제 32에 나와 있는 각주를 보면은 뭐 용어에 대한 해설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몰라도, 유혈의 먼지라고 하는 것은 피 묻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티끌처럼 사라져 간다, 먼지처럼 사라져 간다는 그 허망함을 드리우고 있는 기가 막힌 메타포,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문학의 어떤 수사학적 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어 쓰는 능력, 레토릭이래요. 레토릭. 웅변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글 쓰는 기교를 말합니다. 이게 레토릭이고, 그걸 갖다 말로 떠드는 것도 레토릭이에요. 이게 이제 말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웅변이라는데, 이걸 갖다가 표현을 다듬다는 말에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 문학의 레토릭이라는 거예요. 레토릭. 수사학이 얼마나 뛰어나냐, 굉장히 중요하다. 레토릭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레토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가 전부 떠들고 쓰고 하는 시대, 주로 방송에서 많이 떠들고, 그 이제 의견은 써서 의견을 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옛날에 없던 말 댓글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 전에는 댓글이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댓글은 뭐에 대하여서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댓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이나 뭐든지 간에 이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요즘 시대는 많이 훈련을 해야 돼. 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지식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레토릭을 할 줄 모르면 그 나라의 지도 인물이 될 수가 없는, 이 그리스 로마에서 그렇게.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사에서도 그 실학 사상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관념적이죠, 그죠? 중국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중국의 중요한 글들 경전이라는데 논어 맹자 같은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무식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 언어적으로 외국어를 못하면 무식하다. 외국어 못한다고 무식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외국어가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읽을 줄 모르면 큰일 나죠. 그죠? 예를 들어 COLA 하면 콜라인데 이 콜라를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동양 철학의 원전을 읽는데 그 유치원생도 아는 COLA를 못 읽는다. 코카콜라 이런 거를 이게 쉽게 말해 한글로 써줘야 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요즘 시대에 살아가려면은 뭐 죽지는 않겠지만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레토릭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대학에 막 들어온 사람으로서 말하는 훈련, 조직적으로 말하는 훈련,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명저 읽기라고 하는 이 과목이 지향하는 바라고도 생각이.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시험을 친다 말이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시험을 못 쳐서 과제로 이제 대신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짧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죠? 진술하 state 해라는 거죠. 진술을 하는데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조직적으로 쓰려면은 감상문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뭐 이게 뭐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읽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득력이 없으면 설득력이 뭐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기 감정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설득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끄떡끄떡하게 써야 되니까 이 설득력이 있어야지 이 글이 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말을 써야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그 글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설득력이 없으면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물하는 개구리밖에 안 돼서 왜 내 말을 몰라주냐고 그러는데 그것을 담보하는 거는 objectivity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돼야 돼. 누가 봐도 끄떡끄떡 해야 돼. 그러니까 유식자가 보든 무식자가 보든 다 끄떡끄떡이 돼야 돼. objectivity, 이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객관성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고 인증이 안 된다. 인증이 인정도 안 되고 인증도 안 되고 자 objectivity가 돼요. objectivity. 예. 이거 난 다음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objectivity는 객관성. 그러면 인정하고 인증은 뭐냐? 그 말이 그 말인데 약간 다른데 이게 약간 다른. 인증하고 인증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글을 썼을 때 아 이 말 듣는 소리다. 해갖고는 이제 그 인증하고 인증이 돼야 돼요. 인증이다. 이 잘 봐야 돼요. 인증이지. 인증이라고 하는 exception 받아들이는 거예요. exception.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를 수용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certification이 되어버린다. 인증, 증거가 돼. 두 개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ertification이 돼요. 이 개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영어를 하나 하더라도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미묘한 뉘앙스를. 인정. 나는 너의 말을 인정한다. 나 하나 진술했단 말입니다. 나는 어제 결석했다. 이유는 뭐냐면 아팠다. 이래죠, 그죠? 그럼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exception이 돼요. accept가 돼요. 근데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붙이는데 도장 하나 찍어주는. 그러니까 verify 입증해버리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중국어로 어제 얘기했는데 그럼 녹음한 거 없어요. 인증이라고 하는 거 요새 공인 인증이 많이 나오는 게 가짜가 워낙 많아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뭐든지 공인 인정하고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컴퓨터 시대에 필요악으로 보는데 필요하긴 한데 귀찮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서 악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선악 개념이라고보다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거 없이 그냥 파다닥 하면 되는데
못 믿겠다 이게. 인구도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공적인 방법은 항상 뭔가 증거, 그러니까 비즈블한 게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왜 중요해? 문자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계약 관계를 했는데 말로 하면 힘든 게 녹음이었기 때문에 원시 시대 같은 때나 아니면 문명이 갓 출현했을 때 문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걸 문자보다도 더 생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녹음을 해놓으면 되는데 녹음 기술이 나온 거는 불과 100년, 15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부터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라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글자나 아니면 소리 두 가지로서 그 사람이 뭔가 한 걸 갖다가 인정을 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자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눈에 확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는 또 우리가 또 주장하기 나름인데 저 사람 목소리 아니야 라고 또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과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신 그래서 인정의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예를 보게 되면 누가 뭔가를 획득을 했다, 차지를 했다. 그러면 뭘 주냐면요. 우리 이거 요즘엔 잘 안 보지만은 우리 예전만 하더라도 많이 본 게 복싱. 복싱이 뭐냐면 이제 권투 아닙니까? 권투. 그러면 권투가 끝나면은 이게 보통 이래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타이틀 매치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도전자가 챔피언한테 이겼단 말이죠. 예, 판정을 했는데 심판 판정에서 3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전에 중계를 잘 보면 뭐가 있냐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장례 아나운서가. 그래갖고 이제 이 경기를 판정한 3명의 심판이 있는데 A, B, C가 있단 말입니다. A, B, C는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해갖고 결론이 뭐 전원일치 3대 0 일이 나온단 말입니다. 심판전을. 그냥 판정승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선수를 불러서 이기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고 진 사람은 그걸 갖다가 들는 걸 봄으로써 자기 진 걸 알게 돼요. 그걸 누가 보냐면 관중들이 다 보고 TV 중계하면 TV에서 중계하는 사람이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뭘 하냐면 그 서류를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장 같은 걸 해서 세계 그 권투 협의회라고 해서 WBC도 있고 WBO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총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서 위 사람은 해갖고 누구는 몇 월 며칠 날 무슨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임을 인정함 하고 난 다음에 뭘 줘버려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인정이 되고 줌으로써 증거가 되죠. 증거. 에비던스가 되어버렸네. verify, 프루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받음으로써 챔피언인 걸 이제 어디 가나 타죠. 그걸 들고 있는 한 제주도에 가나 뭐 아니면 라스베가스에 가나 아니면은 뭐 동굴에 가나 어디 가나 해갖고 나 챔피언이라는 거 그 도장이 꽉 찍혀 있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위조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트로피라고 해서 큰 거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그래서 끝나. 트로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자에서 도장 찍혀 있는 게 중요해. 그럼 세계 챔피언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 요새 이제 중계를 안 해갖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항상 인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레토릭을 얘기하다가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사학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짧은 테스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필기시험을 쳐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은 안 됩니다. 사지선다를 해가지고 맞는 것을 고르셔요. 그러면 이제 수사학 능력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순 지식을 아느냐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수사학 능력이라는 글을 쓰게 해야 됩니다. 짧은 글 갖고는 안 보이고 넉넉히 길게 한번 써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시오.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은 글자가 잘 없고 숫자로 주로 되어 있죠. 근데 수의 논리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의 논리보다 더 정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등 지식을 쌓는 이 University Student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재수강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부 1학년들이거든요. 1학년인데도 어떤 1학년이냐면 이제 들어온 학기에 1학년이니까 완전히 프레시맨들인데 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취직하는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이 고차적으로 사고하는 힘, 자기가 인문계를 가든 자연계를 가든 예술계를 가든 간에 고차적으로 사고하는 이 깊이 있게 조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나가요. 그런 거 하려고 학교에서 이런 걸 만듭니다. 명제일기라고 하는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옛날에 쓰여진 좋은 작품들, 세월은 지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양질의 것들을 갖다 읽게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옛 선현들, 선현이라는 거는 조상들인데 뭐 우리 동네 조상도 있고 외국 조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 지혜를 갖다 배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누스가 아니고 안티고네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레토릭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을 좀 더 유혈의 먼지가 유혈의 먼지가가 보여주는 그리스 이 문학에 있어의 비유법의 능력, 수사학의 능력, 메타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리석은 말과 광기 어린 생각.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고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광기 어린 생각, 미친 생각이네. 베어 거두고 있으니, 자, 베어 거둔다는 말은 한국말에 잘 안 씁니다. 언제 쓰냐면 꼭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싶은 이 메타포적인 표현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이게 표준말로 정착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번역하는 사람이 그리스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의 공간을 넘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표현이 이상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면 알죠.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생각을 베어 거두고 있다. 그러면 베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 뭔가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연장을 가지고서 곡물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 자르는 것처럼 잘라서 자기 걸로 잡아 당기고 있다. 거두고 있다는 거죠. 베어 거둔다. 그럼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 그리스어에는 그 문화권에서 독특한 생활 속에 정착된 식의 표준말일 수가 있겠죠. 그죠? 저도 이제 원문을 안 봐서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 그리스어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국말을 만든 겁니다. 틀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문 충실에 있어서는 아주 집요한 그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건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광기 어린 생각을 베어 거두고 있다. 참 해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생각을 수집하고 있다. 컬렉트를 하고 있다는 게 수집을 하고 있다. 자, 코러스의 좌투가 나오는데요. 자, 제우스 씨여, 당신의 권능을 인간들이 어떻게 위배하여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위배한다.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반도 될 수 있고 위배도 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되면 이게 저촉하다는 말이세요. 저촉하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저촉 알죠? 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죠. 접촉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이 봐서 싫은 거죠. 그게 저촉이 돼요. 저촉.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violate라고 합니다. violate 범하는 겁니다. 예. 저촉이거든요. violation 하게 되면 위반이죠. 그죠? working violation 하면 뭡니까? 농구에서 말하는 이 걷는 규정을 위반하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공을 갖고 몇 스텝 이상 갈 수 있는데 오버했을 때, 너무 많이 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반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violation, violate.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 짓밟고 간다는, 저촉을 한다는, 저촉. 탁 건드린다는 얘기죠. 안 건드려야 되는데 저촉한다는 거죠. 위배가 되고 위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작문할 때도 영어 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반했다 그러면 violate를 쓰면 되는 겁니다. violate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배하여 막을 수 있겠나이까? 모든 것을 포획하는 잠도 그것은 결코 잡지 못하고 해마다 지치지 않는 달들도 그러하오며 늙지 않는 동안에 당신은 지배자로서 올림포스의 반짝이는 빗살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재밌죠, 그죠? 햇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빗살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표준말에서는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틀렸냐 하면은 그 따지기 힘든데 우리 느낌상 안 쓰기 때문에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햇살이란 말을 또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스어를 원형 그대로 좀 더 실감나게 그 원뜻에 맞게 하다 보니까 햇살보다 빗살이 어떻게 돼요?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이 번역자에게서는 선호된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빗살로 주는 것이 원어를 더 살린다라고 생각. 그래서 이 번역이 어떤 번역이 아주
심사숙고하거나 아니면 신념이 있고 원칙이 있는 번역이에요. 잘한 번역인지는 저도 몰라요. 왜? 제가 대조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햇살이라고 있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빗살로 쓰는 이유는 분명히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원문 철저로 가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빗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자유로운 언어 선택의 어떤 여지는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표준말을 갖다 안 쓴다고 번역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으면은 원문이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은 원문이 빛날 수 있는 번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빗살이라고 하는 말 독특하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아무래도 많이 외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나라 그 역사 시대 이전에 이제 신석기, 청동기 이런 거 있을 때 토기 중에 뭐가 있어요? 빗살무늬 톡이라고 있죠. 빗살무늬. 빗살무늬하고 이거 같으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 나와요. 아, 이 선생님 완전 유도신문 하시네.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래야 정답이에요. 그거는 빗살이라 그래서 빗살이 아니고 빗살이 빗살. 빗살무늬다. 우리 말하는 그 우리나라의 고대에 그 문자가 있기 전에 원시 시대에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빗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건 햇빛 할 때 빛이고 이거는 시옷이 들어가서 빗자루 할 때 비가 돼요. 빗살. 빗자루처럼 아니면 빛처럼 이렇게 생긴 그렇게 이렇게 나 있는 이 무늬가 있는 톡이 돼요. 빗살무늬 톡하고 빗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빗살 해도 되는데 이거 구분하려면 약간 발음을 오바를 해서 빗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원래는 빗살 해도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빗살이거든요. 빗살처럼 생긴 그런 토기가 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고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기였다. 빗살무늬 토기다. 자, 빗살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도 먼 후일에도 이전처럼 이 법은 유효하리니 지나친 행동은 어떤 것이든 인간들의 삶에 찾아올 때 필시 해를 끼치리라. 코러스가 이제 또 하나 난다는 게 이제 우원이 얘기했다. 우 쪽에 두 명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2가 또 나타나요.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대사를 맡은 사람이 이 희곡 대본이니까 말이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진정 널리 떠도는 희망이 여러 인간에게는 도움이어도 또 여럿에게는 경솔한 생각과 욕망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뜨거운 불에 발을 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다가온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운 불에 발이 돼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뭣도 모르고 당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불에 발된 걸 뭐라 그래? 불에 발. 뭐 당연한 거 물어봐서 좀 의아할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 봤을 때는 뭐 주름 쉬운 걸 물어보시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말을 자꾸 돌려가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화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상. 불화자. 불 때문에 상처 입는 거. 마음의 상처가 몸에 실제로 그 불에 데였기 때문에 이 흔적이 남는 이렇게 뻘겋게 달아온다는 듯이 이게 화상이에요. 불에 된다. 화상. 불에 발을 댈 때까지 화상이다. 이걸 뭐라 그래? burn드란 말이야. burn. burned 하기도 하고 burnt라 하기도 하고 이 의미가 불타다의 이 과거분사형 아닙니까? ppm. burned. 불에 대버린 거예요. 불에 대버린. burn. burn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나라 유행을 하는데 burn out이라고 있어요. burn out. 이거 기가 막힌 개념입니다. 이거 현대사회의 독특한 심리적 정서적 현상인데 이 공황이라고 그러죠. 다 비워버리는 거. 꼼짝 못하고 완전 무기력해지는 현상. 이게 뭐야? burnout, burnout. 타서 없어지는, 아웃돼버리는. 이게 뭐 연소돼버리는, 연소돼. 다 타버리고 없는 거. 연소란 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 때 연소작용해서 뭐 실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소되다 할 때 타버려서 다 사라져버려요. 연소되는. 언제 나타나냐면 현대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일에 대한 부담이 많거나
어쨌든 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카로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100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집에서 요구하거나 본인이 이상하게 과도한 목적을 세워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걸 한 3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감당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목표는 높아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기 힘든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자기 체력으로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잠을 한 5시간, 6시간 자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자고, 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거의 안 쉬고 공부만 계속 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신력이 있어갖고 3월 한 1주, 2주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 자꾸 자고 있고 하기 싫어지고 힘은 빠지고, 그러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 정신하고 몸하고 부조화 현상이.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무기력함도 생기고 한탄만 생겨요. 그러게 이게 심하게 가버리면은, 안심하면 정상입니다. 그냥 안타까웠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만으로 가득 쌓여서, 그걸 한다 자기 무기력감을 느끼고 하면은 번아웃이 일어나. 그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지쳐가지고 속에서 포기도 못하고,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이라고. 번아웃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번아웃을 제가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한 10몇 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때가 2008년, 9년 이 정도 됐나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는데, 그 축구 감독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번아웃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감독직에서 그냥 물러나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이 부담, 승리에 대한 부담, 감독직에 대한 부담. 그래서 이 사람은 물러가게 됐다. 해갖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 했냐? 뭐 왜 안 도와주고 그러냐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문에 뭐라 나왔냐면 burn out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burn out. 이제 영어인데 국제 공통 용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다른 정세, 뭐 공황 정세나 이런 번역을 하는데, 원어로 들으면 가장 실감나면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무기력이라는 거는 0% 돼버려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현상. 이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사람을 심하게 누를 때 정도를 이탈하면 번아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번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고를 해요.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안 되면 나중에 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이거를 집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집착하면 이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멀리 내다보면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멀리 좀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오늘날의 이 지나친, 이걸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업적 위주의 사회에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적으로 눌려버리면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인처럼 전문인들 있죠, 그죠? 축구 감독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결국 업적이거든요. 업적을 통해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는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그게 돼버리거든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불에 발을 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다가온다네. 누군가가 지혜를 찾아 저 유명한 말을 했다네. 신께서 그 정신을 미방으로 이끄는 이에겐 나쁜 것도 좋은 것인 양 보이나 그는 아주 짧은 동안만 피해 없이 지내도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뭔가의 암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추임새랄까요? 분위기를 띄우는, 복선을 띄우는 대사를 하고 싹 빠져나가면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하이몬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읽을 때 복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다 해갖고는 뭡니까?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안티고네에 사귀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굉장히 호기심을 갖다가 주면서 넘어간 대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하이몬이 나타나요. 제 크레온이 지금 처형을 하려고 하는 안티고네를 사귀는데 이게 이제 크레온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면 극적 긴장이 없는데 크레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비극이 아주 조직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하이몬이 등장한다는 게. 근데 하이몬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그 애를 낳으면은 그 성이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름 있잖아요.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하이모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코르수장이 이제 한마디 하는데 행진곡 운율에 맞춰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하이몬이 왔습니다. 당신의 자식들 중 가장 어린 핏줄이 그는 혼약했던 안티고네 처녀의 운명에 괴로움을 느끼고 혼인이 좌절된 것이 고통스러워서 온 것일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혼약이다. 혼약이라 혼인으로 약속을 해두다. 그냥 뭐 여러분들 의감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혼약이다. 혼인하고 약속하고 이 말은 혼약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혼인을 정해두다 이 말이야. 정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현대어는 이걸 뭘로 갔냐?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약혼이다 이 말이야. 약혼 다음에 하는 거 결혼이죠, 그죠? 이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이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경우는 그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밖에 못해요. 이거는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여유 있을 때는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 혼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정해두는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세레모니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결혼식처럼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족에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뭐 10명, 15명 이래갖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면사포 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두 시간 결혼한다 해갖고 그런 세레모니 하는 거 이게 약혼이란 말이에요. 약혼. 응? 혼인을 약속하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더 멋있는 말 요즘에도 쓰지만은 습관적으로 좀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알면 굉장히 정혼이란 말이에요. 정혼해둔다는 거죠. 약혼이란 말보다 정혼. 정자가 뭡니까? 정해두는 거죠. 미리 혼인을 정해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결혼하고. 이 정혼제도가 왜 발달하냐면요. 이게 그 사회상하고 긴밀히 맞물리는데 이 어느 나라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랄까 아니면 이제 사회의 어떤 정신세계의 차이인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살아가는데 이제 남자 둘이가 있다고 합시다. A, B가 있는데 둘이 이제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은 집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들 하나 낳고 한 사람 딸을 하나 낳았어요. 서로 이제 친한데 근데 앞으로 30년 후에 애들 크면은 우리가 결혼을 맺어주자 해갖고는 그렇게 하자. 애들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생후 한 5일, 6일밖에 안 됐다 치면은 정혼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들 둘이를 붙여갖고 마음에 드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미리 부모들끼리 이리 정해주고 한다는 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나중에 그 실없는 소리밖에 안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왜 정혼을 하냐면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는데 집안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명망이 있단 말입니다.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수준이 높아서 이게 인구를 딱 대비를 해봤는데 그 마을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낼 만한 그런 집안을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운 좋게 찾았다 그러면 미리 찜해두는 거거든요. 찜하는 거 알죠, 그죠? 예. 미리 정해두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혼처 결혼할 수 있는 장소 집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는 예를 들어 5살이고 이쪽 집이 7살이고 하면은 지금 결혼시킬 필요는 없죠. 같이 너희 둘 살아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10년, 20년 후에 살아야 돼. 그럼 미리 정해갖고 그 사이에 이거 안 깨야 되거든요. 예. 깰 수는 있어요. 서로 합의를 보면은. 그렇게 생긴 게 정혼제도란 말이에요. 정혼.
요즘에 이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는데 옛날에 부모들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신분제도하고 굉장히 맞물리고 또 정혼을 왜 해두냐면은 예를 들어서 둘이서 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남자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한 몇 년 후에 살아있으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그래갖고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서 합의 보면은 3년쯤 후에 돌아오면 결혼한다 생각하고 미리 너는 딴 데 가지 마라 해갖고 도장 찍어 놓는 게 못 박아 놓는 게 이게 이제 정혼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